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35세 여성입니다. 평범한 회사원 아버지와 알뜰한 전업주부 어머니를 가진 저는 조금 부족한 환경에서 자라왔지만 남들이 하는 건 다 해보며 부족함 없이 성장했습니다. 내성적이고 수줍은 성격 덕분에 혼자 있는 것을 즐긴 저는 많은 친구를 가지지 않았어요. 왕따는 아니었지만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혼자 책을 읽는 것을 즐겼죠. 대학에 입학하고 제게 딱 맞는 동아리를 발견하여 주저없이 가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서토론 동아리였어요. 하지만 활동을 시작해보니 제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토론 대신 술자리가 주를 이루고 동아리 활동은 주로 술을 마시거나 함께 노는 것으로 끝나는 모습에 실망했어요. 2학년 선배인 회장도 제게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았어요. 그는 대학 동아리들이 대부분 이런 식이야. 서로 어울려서 노는 게 주 목적이거든. 동아리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지만 쉽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들만의 소그룹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소모임을 만들어 보자고 했어요. 많은 맘이 2명과 회장 선배와 저 4명으로 소모임을 만들고 매주 토론을 계속했어요. 선배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차분하게 모임을 이끌어 주었어요. 그중에 제가 폐렴으로 입원하게 되면서 선배와 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발열, 오한, 기침이 심해서 감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라고 했어요. 수경아, 어쩌다 이 정도까지 하면서 폐병에 걸렸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환자복을 입고 기운 없는 저를 보자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손을 꼭 잡아주고 성심성의껏 간호해 주었어요. 사람이 아플 때도 작은 일에 감동을 느끼는 법을 알게 되면서 선배의 간호에는 특별한 의미를 느꼈고 마음이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되며 사귀기 시작했어요. 서로 찰떡궁합이라 꼭 붙어 다니는 우리 모습을 다른 선후배들이 보게 되어 자연스럽게 캠퍼스 커플로 인정받았어요. 졸업 후 선배는 목표로 한 대기업의 취업을 잘 해내었어요. 저도 꿈꾸던 기자의 꿈을 이루어 신문사 기자가 되었지만 제 인생은 혹독한 언론계의 경쟁 속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데스크라 불리는 편집국장은 늙고 낡은 사람인데 항상 저를 괴롭히려고 애를 쓰곤 했습니다. 다행히도 나를 도와주는 선배 기자가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데스크의 모욕적인 발언에 화가 나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비방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형 싸움을 벌였습니다. 성급하게 사표를 냈고 계획보다 빨리 결혼을 했죠. 처음 뵙겠습니다. 나는 주경이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를 소개하겠어. 내 아버지와 같이 여자를 보는 눈을 가졌어. 정말 잘 들을 줄 알아. 눈빛이 맑고 마음에 드는 거야? 당신 생각은 어때? 맞아. 눈은 마음의 창이야. 착하고 선하게 보여서 좋아해. 아버지는 나를 보더니 마음에 드는 것 같더라. 미소 지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어. 긴장한 나는 마음이 편해졌어. 시어머니와는 달리 시아버지는 엄숙하고 고집이 세 보여 불안했어. 사장으로 동남아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시아버지는 나를 무시할까봐 걱정했어. 먼저 시장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천천히 얘기해보자고 해서 기분이 나아졌어. 실력을 보여줘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입에 맞을지 모를 것 같아. 차린 게 없지만 많이 먹어야 했단다. 어머나, 이게 다 뭐야? 호텔 뷔페에 온 것 같아. 식탁 위에는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재료로 만든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어. 휘어지도록 놓여져 있었어요. 더구나 모든 음식을 시어머니가 도우미도 부르지 않고 혼자 준비했다는 말을 듣고 감동을 먹고 울컥했습니다. 처음부터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으니 몸둘바를 물을 지경이었죠. 아무리 시부모님들이 편하게 대해줘도 시댁 식구들이라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웠고 시부모님들 눈치를 보기 바빴는데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사소한 행동이나 눈빛만으로 시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대번에 알아챘던 거죠. 식사를 할 때 시아버지가 젓가락을 들면 원하는 반찬을 가까이에 놔주는 거예요.
생선살을 잘 발라서 밥 위에 얹어주고 김치를 집어들고 가만히 있으면 잘라줬습니다. 시아버지가 식사를 마치자 마지막으로 숭늉이 담긴 그릇을 시아버지 앞에 가져다 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사극에서 왕이 수라를 들 때 상궁이 옆에서 고기도 구워주고 공손하게 반찬도 집어주며 시중을 들어주던 모습이 떠오를 정도였죠. 신혼집은 내가 아파트 하나 마련해 두었다네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작은 아파트야. 앞으로 열심히 해서 애가 생기면 더 큰 아파트로 옮기도록 해라. 네, 신문사 그만두고 몇 달 쉬고 있었는데 결혼하면 내가 생기기 전까지는 프리랜서로 다시 일할 계획이에요. 그럴 필요 없다. 넌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도록 해라. 요즘 세상이 여자가 살만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마침 적당한 자리도 생겼거든요. 예컨대 지금이나 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은 구분되어 있는 거야? 난 유부녀가 돈 벌겠다고 다른 남자한테 웃음 팔고 다니는 꼴은 보기 싫어. 우리 형편이 너까지 나서서 돈을 벌어야 할 정도로 궁금한 것도 아니잖아. 정돈이 부족하면 나한테 말하도록 해라. 충분히 도와줄 테니까 알겠니? 아네, 저는 집에서 노느니 바깥 활동을 하겠다는 뜻으로 무심코 말이었는데 시아버지는 얼굴까지 찌푸리며 딱 잘라버리셨어요. 그래네, 아버지 말씀 새겨듣고 따르도록 해라. 여자는 결혼하면 가정이 직장인 거야? 시어머니도 필요 이상으로 진지하게 말하셨어요. 그러니 제가 뭔가 큰 실수를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슬며시 옆에 앉은 남편을 봤는데 얼굴을 돌리고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는데 시아버지가 정책을 한 뒤로 남편은 입을 닫고 얼굴이 굳어져 버렸던 거죠. 밥을 먹고 과일을 먹으며 결혼 준비를 의논할 때 시아버지와 남편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과일도 하나씩 집어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어요.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야 할지요? 아버지, 땡땡 섬에 갔다 올 생각이라네. 지난주에 서해안에 있는 서민들에게 물어봤는데 거기는 사람도 별로 없고 경치도 아주 멋진데. 한 주 정도 머물며 둘러볼 생각이야. 신혼여행에 섬으로 가는 건 독특하지. 제주도나 외국으로 나가는 건 언제든 할 수 있는데 평생에 한 번뿐인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여행이 될 거야. 흔하고 틀에 박힌 신혼여행은 재미없지? 섬으로 신혼여행에 재미가 있다니 마침내 어머니는 외국으로 나가는 건 어떨까? 한 주면 몇 군데 유럽을 돌아보거나 동남아도 좋잖아. 대회는 어땠어? 남편, 시어머니 말에는 웃으며 말해주지만 아버지 말에는 표정이 굳어지며 눈도 마주치지 않고 단호하게 답했어요. 수경아, 내일부터 함께 다니며 가구며 혼수를 알아보도록 하자. 나쁘지 않지. 다만 어머님께 번거로워 보일까 걱정돼. 미안해 바버지. 아니야, 나는 집에만 있는 건 어머님께 더 번거로울 거 없어. 혼수와 예단을 준비하면서 다음 주에 만나자고. 첫인상이 좋아 보인다고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밀려 결혼한 부부지만 30년이 넘도록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온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이렇게 잔잔한 외모 뒤에는 깊은 사랑과 이해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 속의 시아버지는 개성 있는 분이지만 동시에 결단력과 추진력을 가진 뛰어난 사람으로 보입니다. 부부간에는 중요한 가치관과 이해가 서로 교차하여 결합되어 있어 겉으로만 보이는 외관과는 다르게 풍부한 내면이 깔려 있습니다. 부부의 행복과 조화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마께서는 아버지의 독선적인 태도와 회사에서의 독선적인 행동으로 고행을 감수했습니다. 특히 집에서는 왕처럼 행동하는 아버지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엄마는 전형적인 조선시대 여성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따르며 모든 일을 따른다는 신조를 지켜왔습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둘은 천생연분으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엄마는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생각해보면 36세에 아이를 낳으셨는데 그것은 상당히 늦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애가 생기지 않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5년이 넘게 애가 생기지 않자 엄마는 구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했고 결혼 후에 여성은 연중 임신한 것이 정상으로 여겨졌겠지요. 그러나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댁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살갑게 대해주지 않고 시어머니는 혼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마저 위기를 겪었고 3년이 지나 드디어 젓가 나서서 상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그것도 아들을 얻었으니 엄마는 세상을 전부 가진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셨겠지요. 시어머니는 어렵게 얻은 아들을 각별하게 보살폈고 귀하게 자란 남편은 엄마에게 많이 기대하고 의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철이 들면서 시아버지와 남편의 사이가 조금씩 멀어졌다고 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철이 들자 엄마를 대하는 아버지의 행동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아버지에게 맞추면서 투명인간처럼 사는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아버지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괜히 아버지에게 반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자지간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죠. 엄마는 노심초사하면서 아버지에게 맞서지 말라고 당부를 했지만 제가 한 고집 성격이라 아버지하고 자주 말다툼을 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가 느닷없이 법대를 가라고 하는 거야? 우리 집안에 반검사할 사람은 있어야 할 것 같다. 준규는 딴 생각 말고 법대 가서 고집해 하도록 해. 아버지 다른 건 몰라도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전 경영학과로 가서 비즈니스맨이 되기로 결정했어요. 왜, 누구세요? 내 마음대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내 삶은 나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법조사 같은 것에는 흥미가 없어. 이 아이가 머리가 굵어졌다고 아버지에게 대해야 할 것이다. 법대를 갈지 집을 나갈지 선택해야 해. 화가 난 남편이 집을 나가 버렸다고 한다. 남편의 갑작스런 행동으로 가엾음이 어머니였어. 준기야, 엄마를 살리는 척해서 집에 들어와. 왜 이렇게 제멋대로 나가는 거야? 엄마, 나는 아버지 꼭두각시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내가 결정할 거야. 아버지가 법대로 고집한다면 집에 들어가지 않을게. 제발, 시아버지가 오는데도 매달렸지만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아.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 그러나 자식에게는 부모가 없다는 말에 열흘이 지나 시아버지가 경영학을 허락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야. 그 이후로 아버지는 나와 눈길도 안 맞았고 나를 무시했어. 내가 옆에 있는데도 말을 할 때도 엄마를 통해 했어. 준기에게 여름 방학의 계획이 있는지 물어줘. 준기야, 방학에 어떻게 할 거니?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어. 여보, 그가 계획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회사로 와서 2달 정도 인턴으로 일하라고 전해준다고 들었어요. 가족이 함께 한국어를 사용하며 어머니가 남편과 아들 사이에 통역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대학을 졸업한 후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서로 웬만해서는 혼란스럽고 대면대면한 관계로 변화했다고 해요. 가족 여행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동남아를 자주 다니지만 엄마는 항상 집에 머물러 있어서 친구가 없다고 해요. 하지만 절친인 윤자 아줌마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윤자 아줌마는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친구이자 세상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인가 봐요. 일주일 후에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사부님이 바빠서 결혼 준비를 스스로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지만 사부님은 따님을 잘 키우셔서 제게 온 만큼 감사해야죠. 이제부터는 딸처럼 보살필게요. 말씀만 들어도 황송하네요. 엄마는 시어머니의 품위 있는 태도와 교양 있는 말에 홀딱 반해서 좋아하셨어요. 좀서 부인은 20세기에 태어난 신사임당 같아 몸에서 예의와 기쁨이 줄줄 흐르네. 맞아. 엄마하고는 정반대지. 얘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나도 옛날에는 얘의 바르단 소리를 밥 먹듯이 듣고 다녔어. 결혼하고 험한 세상 살면서 싸가지가 가출한 것뿐이다. 하여튼 모든 시집살이 할 걱정은 없을 것 같아. 마음이 놓이네. 내일부터는 사부인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것저것 배우면서 준비하도록 해라.
가게 자리도 알아보고 다니려면 나도 바쁠 것 같아. 몇 달 전에 퇴직한 아버지는 퇴직금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려서 엄마와 같이 운영하기로 결정하셨고, 우선 가게 자리부터 보러 다녀야 했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여러 매장을 둘러보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수경아, 널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간 되니? 전 괜찮아요. 그럼 나하고 같이 가자. 며칠 뒤에 시어머니는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를 데리고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에는 시어머니 또래로 보이는 여성이 웃으면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녀는 남편이 말한 윤자 아줌마였어요. 유효한 사람처럼 그녀도 시어머니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옷차림과 체형에서 우아함이 느껴졌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았지만 눈, 입술, 이마에 주름 거의 없어서 어려 보였고 선명하고 매력적인 안면 특징으로 어색한 상황에서도 빛이 나고 있었어요. 결혼을 맞이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며느리를 맞는 것 같아 기쁘게 느꼈어요. 할머니가 입시 개머리이면 며느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한 그녀는 실제로는 중요한 남편이 없다고 했어요. 5년 전에 남편을 보낸 그녀는 또 그 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어 혼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자주 연락을 하며 외로움을 달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수경아,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되니 나도 어머니라고 불러줘. 내가 결혼하면 시어머니를 잘 맞아줘야 한다. 종종 친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라 아버지의 성격이 조금 단호해서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 경희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마음을 되찾으면서 30년을 참았던 결혼 생활. 피멍이 났고 옷과 신발을 사도 남편 생각이 먼저 떠올라 시아버지를 따라 살다 시어머니의 요구를 무조건 따르다 보니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잃었다고 한다. 자기 옷 어때? 좋은데 색이 촌스러워. 그래. 뭘 사야 할까? 이것들 보여줘서 깔끔해 보인다. 나도 좋아. 윤자 아줌마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를 위해 좋은 며느리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고 속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있어 다행하다고 생각했다. 어머님 옷장은 뭐가 마음에 드세요? 가구는 여러 개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하라는 어머님의 말에 어머님이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한다는 나의 생각을 토로했다. 어떻게 고르실래요?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따르려고 했지만 가구와 가전제품을 선택하도록 요청했다. 크기와 색이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같이 생각해요. 어머님이 선택한 걸로 하세요. 그래도 돼? 당연하지. 어머님 뜻이 나의 생각이니까요. 웃으면서 팔짱을 낀 후 시어머니는 기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알기로 냉장고는 땡땡전자에서 나왔다고 좋다고 한다. 가격 대비 성능이 다른 것들보다 좋다고 하더라. 이 세탁기 모델은 어때? 처음에는 시작이 조금 어려웠지만 일단 시작해보니 괜찮았어. 시어머니께서 30년 동안의 경험과 실력을 두루 가르쳐 주셨어. 그동안 자신의 생각을 감추고 살아왔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걸 내가 알게 해줬어. 결혼 후에 시아버지가 마련해 놓은 아파트에서 따로 살았기 때문에 시아버지와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 이제는 시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게 되어 우린 서로를 존중해주며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시댁에 가서 같이 쇼핑하며 친엄마처럼 잘 지내고 있어. 며칠 후 그동안 계획했던 일을 실행하기로 했어. 어머니, 아버지가 출장을 가셨다고 하네. 내가 베트남으로 10일 후에 돌아올 거라고 해. 왜 그래? 어머니, 이번 주말에 2박 3일로 함께 여행 가자. 아버지도 없으니 괜찮을 거야? 발음 좀 풀고 오면 좋겠다고. 갑자기 어떤 여행을 하려는 거야? 하지만 우리 두 사람만 가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승인받았어요. 시어머니는 내 깜짝 놀라셔서 싫다고 하셨지만 물러설 수 없었죠. 그래, 어디로 갈 건데? 그건 어머님이 결정해야 해요. 주말까지 시간이 있으니 여행 계획을 짜볼래요.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과제야. 아니야, 수경아.
시어머니는 난감한 미소를 지셨어요. 4월이 되면 어머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궁금하게 되어 시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선글라스를 끼고 여행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기다리셨어요. 강원도로 가자. 난 펜션을 예약해 놨어. 근처에 맛집도 있고 걷기 좋은 코스도 있는 곳이야. 시어머니는 멋진 계획을 보여줬어요. 어머니 멋있고 환상적인 계획이네요. 언제 이런 곳을 찾으셨나요?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잖아. 웹서핑하면서 알아냈어. 늙었다고 무시하지 마요. 좋아요. 그럼 어머님 믿고 출발하죠. 그래서 강원도의 멋진 곳으로 시어머니와 나만의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시어머니의 버킷리스트 같은 일정대로 좋은 음식도 먹고 멋진 경치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 밤이 되었을 때 예약한 펜션은 2층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리는 맥주를 마시며 저녁 노을이 물들어가는 계곡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바다보다는 산을 좋아하더라고요. 석양이 물들어가는 계곡을 보며 너무 예뻐서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을 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내 덕분에 소원을 이루는구나. 고맙다. 어머님이 만족하셔서 나도 정말 기뻐요. 우리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둘이서 여행을 다녀야겠어요. 그가 좋다. 여행에서 돌아올 때 남편이 흐뭇한 표정으로 나를 맞아주었어요. 여보, 나 대신 엄마 챙겨줘서 고마워. 고맙다 까놓고 말해서 내가 갑갑해서 바람 쐬려고 어머님 핑계 댄 거라고. 그런 핑계는 언제든지 환영해. 그동안 나도 마음만 있었지. 엄마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 당신 덕분에 엄마가 아주 밝아지셨어요. 남편의 말처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도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털어놓았어요. 1년이 지나고 애를 가지게 되었지만 입덧이 너무나도 심했어요. 대부분의 음식을 입에 댔을 때도 구역질 나는 정도였어요. 저의 유일한 사람, 보세요. 제 딸 수경이 몸이 완전히 풀 때까지 내가 옆에서 보살피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입덧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가족 중 한 분들이 치킨 가게에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당신이 거기 계셔야 할 필요는 없어요. 사돈 내외가 치킨 가게에 바빠서 그렇죠. 보통은 두고 봐도 되겠지만 혼자 있는 사람이 입덧이 나빠도 못 먹는다면 도와줘야죠. 그런 이유로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내 생각에는 서혁이 집에 혼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현실은 조금 다르겠죠. 시어머니가 최근에 너무 바빠서 퇴근이 늦고 밤에는 아이가 못 자서 걱정도 되는데 마음에 걸렸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자주 아플 수도 있고 날아갈까 봐 두려워하는데요. 그래서 당분간 당신 혼자 지내도록 하겠어요. 나는 자주 들릴 테니 음식은 준비해 놓으시고 드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될 거예요. 당신은 예전과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제 입맛에 맞는 음식을 요리해 주셨어요. 잣죽을 해주셨다던가 그런 거 말이에요. 대단히 맛있었어요. 그 덕분에 입덧 문제도 해결되었죠. 수경이 몸은 어떠냐고요? 사부인이 잘 챙겨주시나요? 어머니는 이미 내 머릿속에서 들어와서 머릿속에서 나온 사람 같아요. 말을 해도 되지 않아도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척척 알아차려 주시거든요. 제가 해주길 원했을 때 몸도 마음도 너무 편해. 아이고, 엄마 생각이 안 나. 다른 집안의 딸들은 애를 낳으면 친정 엄마가 떠오른다던데 안 나는 어떡하지? 솔직히 말하면 사부인이 얼마나 잘해줘도 엄마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해. 그렇지, 아냐. 엄마보다 훨씬 뛰어나다. 전화를 끊으니 세상에서 엄마가 질투할 거야. 그래, 질투해서 죽겠어. 배가 아프면 나와 기껏 키워둔 아이는 다른 집안의 사람이 되었다며 소고기가 상해서 죽겠다. 말로는 타박을 늘어놓았지만 가게 때문에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이 쓰여서 그렇다는 걸 알고 있었어.
엄마도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기 때문에 자신 대신 나를 챙겨주니 미안한 마음이 든 거야. 그래도 사부인이 곁에 있으면 나는 마음이 편하고 몸이 풀리면 내가 챙겨줄 테니까. 사부인에게도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전하라. 산 달을 채우고 딸을 낳고 시어머니가 예쁜 손녀를 안겨줘서 고맙다고 눈물을 보였어. 고마워. 얼마나 고생한지. 널 닮아서 눈이 초롱초롱한 걸 보니 분명히 똑똑하고 특별할 거야. 여보, 고생했어. 앞으로 나는 더 잘할 테니까 우리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던 중 딸을 안고 모유를 먹인 순간 내가 진정한 엄마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산후조리를 마치고 나니 책임할 일이 많아졌어요. 딸의 돌잔치가 끝나고 여름이 도래하자 아버지가 갑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어 생각해보니 엄마에게 제대로 한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미안했어요. 묵상한 결과 해외로 한 달 동안 여행을 다니고 싶었지만 사정상 그렇지는 않아 일주일 동안 제주도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잘 돌아갈 것이므로 여유를 가지려고요. 시어머니는 기쁜 듯하지 않았지만 항공권부터 일정까지 모두 예약해 놓았다는 말을 듣고야 비로소 미소를 띠셨어요.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올 줄은 몰랐네요. 정말 감동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당신은 이렇게 따뜻하고 친절한 면이 있었나요? 그것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핑계는 그래 보이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즐기면서 살아갈 거예요. 처음 보는 시아버지의 따뜻하고 친절한 모습에 이상함을 느끼지만 이제 시어머니를 챙기는 변화된 모습을 보며 나이가 들면 성격이 변한다는 말이 맞구나 생각했습니다. 출발하는 날, 우리가 공항으로 나가서 잘 다녀오시라고 배웅했어요. 엄마, 이건 비상금 같지만 너희를 위해 가지고 있어. 아니야, 돈은 내가 가지고 있어? 아들이니까 부모님이 여행을 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부부 여행은 처음이니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 와요. 돌아와서 딸을 안고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손을 흔들며 탑승구로 들어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흐뭇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 간 지 사흘째 되던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의미야, 나다. 엄마, 아버님, 여행은 어떠세요? 제주도가 관광지로는 최고죠. 어머님도 옆에 계시나요?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라. 우리 지금 제주도에 있어? 당신은 땡땡이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여행을 떠난 지 4일 만에 뜻밖의 중환자실에 있다는 전화가 왔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남편과 함께 곧바로 제주도로 내려갔다. 시아버지는 중환자실 침대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무차별적인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던 시아버지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설명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소름이 돋았다. 그날은 날씨가 좋았어서 한라산을 탐험하고 호텔에서 쉬다가 오후에는 천지연 폭포로 가서 사진을 찍었다. 해가 서늘어 오는 길에 니들 엄마가 밤바다를 보고 싶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가자고 제안했지만 갑자기 바다로 가자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했던 것 같다. 그래서 호텔을 나와 바닷가 해안도로를 느긋하게 드라이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가 빠른 속도로 나타났다. 급하게 핸들을 돌렸을 때 중앙선을 겨우 피했지만 가드레일에 충돌한 후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했을 때 당신의 어머님은 아직 의식이 없었고 아버지는 119에 신고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머리 다친 시어머니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고 해요. 아버지가 운전석 창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지만 이마만 찢어졌고 여러 검사를 받은 결과 다른 부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부부는 현실에 망연자실했고 다리 후들거려서 서 있는 것이 어려웠지만 곧바로 시어머니가 누워있는 병실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인공호흡기를 들어 대신하는 시어머니가 무동원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발 눈을 떠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아들 있어요. 부부가 울며 소리치자 간호사가 말렸고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다시 아버지의 병실로 돌아가니 경찰이 이미 와 계셨어요.
술을 마시고 중앙선을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해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헤드라이트를 켜고 번호판 식별이 어렵지만 국과수에게 의뢰하면 차적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고가 나게 만들었으니 가해 차량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가해 차량 운전자를 찾고 있어요. 아버지는 제주도에서 차를 렌트했고 당시 상황은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겨 있었는데 아버지가 했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했어요. 나 때문이야. 내가 귀신에 울렸지? 평생 안 가던 여행을 왜 가자고 해서 이 사단을 만들었을까? 이게 왜 아버님 탓이에요. 술 처마고 운전대 잡은 그 자식이 죽일 놈이에요. 아버님은 아무 잘못 없으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나 때문이야 네. 엄마 잘못되면 나도 못 산다. 아버지 그만해요. 아버지까지 이러면 내가 더 힘들어. 아버지라도 무사히 얼마나 다행이야. 걱정하지 마, 엄마도 곧 의식 회복할 거야. 다음 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윤자 아줌마도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어요. 김 무슨 일이야? 아니지 연습을 아니라고 말 좀 해줘. 윤자 아줌마는 끝내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어요. 이틀 뒤 아버지는 퇴원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엄마에게 맡기고 시모에 간병을 하면서 병원살이를 시작했어요. 다음과 같이 번역하시면 됩니다. 수경아, 너는 강서방과 박하사도가 정신이 아닐 거야. 힘들겠지만 내가 쓰러지면 안 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윤자 아줌마도 숙소를 잡고 매일 시모에게 말하고 몸을 주물러 회복을 기도했어. 수경아, 너가 고생했구나. 젖먹이를 떼놓고 무슨 짓을 했니? 일주일 후 경찰에서 차량 조회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어. 가을 촬영은 대포차로 밝혀졌어. 운전자 신원을 알아내기 힘들어. 상황은 계속 연락할게. 의사는 안전벨트만 했어도 충격이 줄어들었겠다고 했어. 앞으로 좀 더 지켜보자고. 지금은 상황이 확실치 않아. 영원히 식물인간이 될 수도,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올 수도 있어. 한 달이 고비일 거야. 환자의 의지를 믿어야 해. 경찰은 수사를 했지만 운전자에 대해 모른다는 미궁에 빠져버렸어. 그런 사이에 보름이 흐른 동안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날도 애비 역할을 하는 식물인간 상태의 시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누군가 등을 토닥거리더니 수경아, 오랜만이야. 만호 선배가 여기에 왔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죠? 어떻게 오셨는지 물었더니 비행기를 타고 왔지? 잠깐만 얘기하자. 예전에 신문사에서 함께 일했던 선배 기자였어요. 선배는 나를 데리고 1층 카페로 가주었고 가방에서 여러 장의 사진과 서류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일 있어서 말할게. 사건에 대한 내 직감으로 보면 경찰서에서 10년을 다녀본 내 입장으로 보면 청부살인의 냄새가 날 건데 대포차에 2명이 타고 있었네. 선배는 여전히 사건 기자로 활약 중이었고 제주도 교통사고를 파헤치는 중이었어. 나를 관련된 사건으로 알아봤다면서 경찰이 주변 CCTV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했어. 대포차는 처음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있었다가 시모님 차 근처에서 끄고 속도를 올렸다고 했고 그 전에 차를 세워서 여자 한 명을 태웠다. 밤이라서 화면이 흐릿해서 얼굴을 못 봐도 나이가 좀 있는 여자였다고 확신했어. 이제부터 내 추측이지만 네 시아버지가 연루돼 있을 거야. 선배의 말을 듣자 나에게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은 바다보다 산을 좋아하셔. 그런데 야밤에 밤바다를 보러 가자고 졸랐다니 아무래도 이상해. 그래, 동승자는 식물인간이 되는데 당사자는 멀쩡한 것도 수상해. 확실히 뭔가 있어? 그때 서울로 돌아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지금 제주도 도착했어. 엄마를 당신한테만 맡길 순 없어서 사정을 설명하고 휴가 냈어. 남편은 바로 병원으로 왔고 저는 선배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차를 탈 때 절대 안전벨트를 매는 걸 잊지 않아. 그런데 벨트가 풀려져 있었다는 건 이해할 수 없어.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네요.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아버님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요?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 외도를 할 분은 아니세요. 이 사건 계속 취재하실 생각인가요? 네, 아직 맞춰야 할 퍼즐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럼 저도 같이 돕겠습니다. 그날부터 남편과 선배는 한 팀을 이뤄서 사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윤재 아줌마와 시아버지가 병원에 나타났어요. 둘의 표정이 너무 낯설었어요. 입을 굳게 담은 비장한 표정이 마치 전쟁을 선언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고 불길한 느낌대로 시아버지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야지, 우리는 지금 아저씨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어. 알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미안합니다. 윤재 씨는 입원 중인데 일주일 전에 서울로 돌아가려고 했어. 다음 날 시아버지도 회사를 비워둘 수 없다며 돌아갔어. 그런데 둘 다 나타나서 나를 비난하고 아내의 송장이라는 이야기는 뭔 소린지 모르겠어. 난 아무 잘못이 없어. 아직 어리고 젊은데 평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아빠, 그런 덕분에 눈앞이 어두워졌지? 그런데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소리를 질렀어. 아내가 의식이 없나 봐. 친구와 동거하겠다고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빠, 물론 나도 미안하다고 느끼지만 5년 전부터 애인 사이였잖아. 이건 하늘에서 정해준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아버지, 미안하지만 정말 너무합니다. 정말 어머니 곁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어디 도리냐. 제 몸을 허락하지 않아도 뭉개고 이런 더러운 말을 할 수 있나. 난 미쳤어. 소리 질러버렸어. 그런데 순간 남편이 병실로 달려들어왔어. 그분은 화를 참지 못하고 시부를 향해 손을 뻗고 욕을 퍼부으면서 남편을 공격하던 여자는 경찰에 체포당했다. 그녀는 아내를 살해하려던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다. 시아버지는 아들이 범인이 아니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결국 그의 범행은 방송에서 공개되었다. 제목은 제주도 교통사고의 끔찍한 비밀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조사하던 선배와 남편이 방송국에 제보했습니다. 윤자의 남편이 돌아가시고 남편과 서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별을 택했는데 두 사람은 시모를 없애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아버지는 필리핀 거래처를 통해 청부업자를 소개받았고 미립국을 통해 제주도로 왔습니다. 윤자는 먼저 제주도에 왔고 대포차를 구해놓았다는데 이 작전대로 해안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존했다면 청부업자에게 처리를 맡겨야 했습니다. 청부업자 차에는 윤자가 함께 타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아버지는 구속된 상태이며 윤자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부업자는 필리핀에서 잡혀 재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처음부터 아버지가 여행을 떠난 것이 이상했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머니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심을 야기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벨트 했니? 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습관이 있는데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남편의 말을 듣던 중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어머, 내 말 들리죠? 하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응급실로 달려간 의사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했어요. 의식을 회복한 시어머니는 빠르게 회복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말하기 시작했어요.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시부가 받을 천벌을 간절히 바라는 시몬에게 진실이 드러남에 따라 적절한 벌이 내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윤자가 남편을 만나러 호텔 근처에 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전부터 둘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의심했는데 윤자가 제주도에 온 것을 보고 뭔가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녁 뒤 남편이 밤바다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해도 나를 잡아당기듯이 차에 태워갔어요. 차에 타기는 했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벨트를 풀고 있었던 거야. 여차하면 차에서 바로 뛰어내릴 생각이었거든. 그런데 맞은편에서 차가 확 나타났고 손을 쓸 겨를도 없이 충돌하는 바람에 그만 의식을 잃어버렸어. 비록 몸은 움직이지 못해도 그 인간들이 하는 말을
전부 들었어. 얼마나 치가 떨리고 분했는지 몰라. 그래도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셔서 다행이야. 시어머니는 서러운 눈물을 흘리셨고 저는 꼭 안아드렸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이란 중형을 선고받은 시아버지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징역 3년형을 받은 윤자는 항소를 했다고 하네요. 몸이 회복되어 태어난 시어머니는 절친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윤자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할 계획이거든요. 어차피 감옥에 갇혀 있으면 돈 쓸 일은 없을 테니까요. 겉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짐승이나 다름없는 쓰레기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걸 명심하고 늘 사람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그런데 저녁 뒤 남편이 밤바다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해도 나를 잡아당기듯이 차에 태워갔어요.